은퇴를 앞둔 50대 가장이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거 없으면 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볼까? 혹시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증이 퇴직금을 통째로 까먹는 함정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어느 58세 은퇴 가장의 평범한 하루를 그대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셔터를 올리고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오후엔 자식벌 손님에게 모욕을 당하고 단 한 건의 계약도 없이 불을 끄는 하루.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55만 명이 줄줄이 무너지는 동안 정작 웃으며 돈을 챙긴 건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이미 2년 먼저 벌어졌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은 단 1%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단 하나의 차이까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노후 1순위라던 자격증이 노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은 해외와 우리 경제의 내일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의 하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모 씨, 올해 58입니다. 30년 다닌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손에 쥔 건 퇴직금 한 덩어리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할 거 없으면 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보라고, 노후 1순위라고들 했습니다. 박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원에 등록했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퇴직금을 헐어 상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작은 부동산 사무소가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철컹, 셔터가 올라갑니다. 불을 켜고 의자를 닫고 커피를 내립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 씨는 사무실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를 손님 한 명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컵라면 하나를 올려둡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창밖을 봅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식벌 되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매물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부동산을 끼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앱으로 직거래하면 된다는 핀잔이었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30년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그 한 통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결국 그날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셔터를 내립니다. 불을 끕니다. 텅 빈 사무소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0건이어도 빠져나가는 돈은 정확합니다. 임대료가 나갑니다. 손님을 만나려면 내야 하는 플랫폼 광고비가 나갑니다. 관리비와 협회비도 나갑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 돈은 벌이가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박 씨의 퇴직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갉아먹습니다. 이것을 자본잠식이라 부릅니다. 거래가 없어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구멍난 배에서 한 컵씩 퍼내는 물과 같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배는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한때 호황기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강남의 한 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 7월엔 월 2천만 원을 벌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500만 원이라고. 수입이 한 토막이 났습니다. 전세 사기로 떠들썩했던 화곡동은 더 막막합니다. 한 현직자는 권리금의 추락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5천만 원이던 것이 3천이 되고 다시 1,500만 원이 되더니 결국 사라졌다고. 그런데 이게 박 씨 한 사람만의 불운일까요? 숫자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였다면 그저 안타까운 사연으로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펼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약 55만 명입니다. 변호사 숫자의 15배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자격증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로 사무소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람은 약 11만 명뿐입니다. 자격증을 손에 쥔 5명 중 단 1명만 현업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4명은 자격증을 따놓고도 시장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거나 들어왔다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11만 명마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박 씨처럼 셔터를 내리는 사람이 새로 셔터를 올리는 사람보다 많아진 지 오래입니다.
한 달, 두 달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 닫는 사람이 문 여는 사람을 앞지른 상황이 2년 11개월째 단 한 달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좁아지는데 나가는 문만 활짝 열려있는 셈입니다.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무소를 새로 연 사람은 9,150명. 작아 보이지만 이 숫자가 가진 무게는 다릅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로 27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던 그 시절 이후 아무도 이 시장에 들어오려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해 말 개업한 중개사 11만 명선이 무너졌습니다. 5년 만의 붕괴입니다. 시험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이 자격증은 노후 1순위였습니다. 2021년에는 시험을 보러 온 사람만 27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능 응시자의 절반에 맞먹는 인파가 한 자격증 하나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접수자는 16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성기의 절반 수준이자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풍경이 떠오릅니다. 우리 동네 사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동산 사무소가 약 11만 개, 그 흔한 편의점이 약 5만 5천 개, 편의점보다 부동산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한 골목에 부동산이 편의점보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손님은 정해져 있는데 가게만 넘쳐 나는 시장, 살아남기가 더 이상 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무너지는데 자격증을 따라는 광고는 왜 줄지 않을까요? 다들 망한다는데 정작 이 판에서 웃으며 돈을 챙긴 건 따로 있었습니다. 55만 명이 무너지는 동안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망한다는데 노후 1순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광고는 단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 금을 캐겠다고 수십만 명이 몰려든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자가 된 건 금을 캔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판 상인이었습니다. 금맥이 진짜였든 헛소문이었든 상인은 늘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증 골드러시에서 청바지를 판 상인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수혜자는 자격증을 파는 쪽이었습니다. 2025년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는 1만 686명, 합격률은 32%였습니다. 어렵게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합격해도 5명 중 4명은 끝내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이런데도 도전자는 끊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학원과 교재 시장은 합격 이후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금을 캐는지와 상관없이 곡괭이는 팔리니까요. 광고가 멈추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부동산 앱이었습니다. 과거 중개사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였습니다. 어느 집이 얼마에 나왔는지, 그 동네 시세가 어떤지, 그건 중개사만 아는 비밀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그 지도를 모두에게 공짜로 펼쳐 보였습니다. 손님이 먼저 시세를 알고 사무소 문을 엽니다. 비밀이 사라지자 힘의 방향도 뒤집혔습니다. 예전엔 손님을 고르던 중개사가 이제는 플랫폼에 매달 광고비를 내고 손님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중개사에게 광고비를 받는 그 플랫폼조차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대표격인 직방은 4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2024년 매출은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한때 2조 5천억 원에 이르던 기업 가치는 약 3천억 원까지 8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청바지를 팔던 상인마저 손님이 줄어든 셈입니다. 시장의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혜자는 어쩌면 손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중고거래 앱으로 집을 사고 파는 직거래가, 그럭거래가 3년 사이 약 220배로 늘었습니다. 2021년 268건이던 것이 2024년에는 5만 9천여 건이 됐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수수료만 약 9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아끼려고 사람들은 중개사 한 명을 통째로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학원도 플랫폼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시장의 흐름을 탔을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남습니다. 금을 캐러 몰린 55만 명은 빈손으로 돌아섰고 그 옆에서 곡괭이를 팔던 쪽은 자기 몫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 건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900만 원이 아까워서만 중개사를 건너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균열은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이 중개사를 건너뛰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몇 해 전 우리는 한 단어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빌라왕, 그리고 건축왕. 한 사람이 빌라 수백 채를 쥐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세입자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수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막 지어 올린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가 없습니다. 비교할 거래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 빈틈을 노렸습니다. 건물을 지은 건축주와 일부 중개사가 손을 맞추고 부풀린 값에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거의 같은 깡통 전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구하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중개사의 도장은 곧 안전의 증표였습니다. 그 믿음을 이용한 겁니다. 북토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집을 2번 넘게 중개한 수도권 중개사들을 추려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242명, 그 가운데 99명에게서 위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점검받은 10명 중 4명 꼴이었습니다. 점검을 전국으로 넓히자 2615명 가운데 429명에게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였던 건 아닙니다. 전국의 자리를 지키는 중개사 대부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손님의 보증금을 제 일처럼 챙기고 등기부를 한 줄씩 짚어가며 설명하던 분들. 사건을 일으킨 건 그 가운데 일부였고 일부 사건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성실한 다수와 일부 가해자는 분명히 나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그 일부 때문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중개 보조원입니다. 단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명함에는 실장, 팀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은 그를 공인중개사로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조차 흐릿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대가는 컸습니다. 신뢰가 깨지자 규제가 따라왔습니다. 중개사가 집의 권리관계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강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밀린 적은 없는지, 먼저 잡힌 빚은 없는지까지 짚어야 했습니다. 마땅한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그 무게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성실한 중개사들의 어깨에 더 무겁게 얹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신뢰가 떠난 자리에 직거래와 플랫폼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다 건너에서는 이미 2년 전에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만 유독 운이 나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남의 나라가 우리보다 2년 먼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수십 년간 깨지지 않던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팔 때 수수료로 거래 금액의 5에서 6%를 낸다. 이건 법이 아니라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 관행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중개인을 대표하는 협회가 수수료를 짜고 받았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협회는 4억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부터 집을 파는 사람이 양쪽 수수료를 자동으로 떠안던 방식이 폐지됐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5에서 6% 공식이 그날로 무너진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개인협회 회원은 2022년 약 1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120만 명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4년 만에 40만 명이 시장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었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는 2026년 3월 이른바 AI 모드를 선보였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조건을 말로 입력하면 AI가 시장에 나온 모든 매물을 분석해서 추천해 줍니다. 예전에는 중개인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나씩 풀어주던 일을 이제는 AI가 몇 초 만에 끝냅니다. 그리고 한국, 2026년은 우리 부동산 업계에도 AI 전환기로 불립니다. 집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던 수준을 넘어 상업용 건물 평가와 거래 중개까지 AI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AI가 그 거래를 아무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도 거래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효율이 올라갈수록 그 일을 나눠 가질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미국이 이미 보여준 그림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은 지금 가장 차가운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의 대출 규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집을 사려는 사람의 심리가 눌렸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고 거래는 다시 식어갑니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 위로 AI라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 부동산의 2년 빠른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무너지는 판 위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1%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규제, 같은 AI 앞에서도 말입니다. 영상 처음에 약속드린 1%의 비밀, 이제 그 정체를 꺼낼 차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살아남은 중개사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분야만 깊게 팠습니다. 아파트도 보고 빌라도 보고 상가도 보는 만물상이 아니었습니다. 상가면 상가, 재개발이면 재개발, 꼬마 빌딩이면 꼬마 빌딩, 딱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수원의 한 중개사는 12년째 상가만 다뤘습니다. 그 동네 상권의 임대료 흐름과 권리금 시세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냅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가게가 들어와야 살아남는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손님이 다른 데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둘째, 플랫폼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직방과 다방은 동네 사무소의 정보를 모두에게 풀어버렸습니다. 많은 중개사가 플랫폼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플랫폼을 손님을 끌어오는 도구로 썼습니다. 적이 아니라 창구로 바꾼 겁니다. 셋째, 직접 손님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동네 매물을 소개하고 블로그에 상권 분석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검색하다가 먼저 찾아오게 만든 겁니다. 광고비를 내고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의 진짜 기밀입니다. AI는 디지털로 남은 기록만 읽습니다. 발로 뛴 30년 경험도, 머릿속 상권 지도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AI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베테랑이라도 인터넷에 흔적이 없으면 AI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제 막 시작한 초보라도 동네 이야기를 글과 영상으로 꾸준히 쌓으면 AI는 그를 지역 전문가로 인식합니다. 경력의 길이가 아니라 남긴 기록의 두께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당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한 줄이 살아남은 1%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AI와 플랫폼이 끝내 가져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거래에서 손님이 마지막에 기대는 건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계약 직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건 감정의 노동입니다. 발로 뛰어야만 보이는 골목의 공기, 데이터로 옮겨지지 않는 경험, 이건 기계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개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내 일자리도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불안한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빼앗깁니다. 하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그 하나가 1%와 99%를 갈랐습니다. 자격증이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함이 노후를 지킵니다. 자, 우리는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손님 한 명 없이 셔터를 내리던 58세 박 씨의 하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하루는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55만 명이 동시에 무너지는 집단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작 웃으며 돈을 챙긴 건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 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였다는 것을. 바다 건너 미국은 이미 2년 먼저 우리의 내일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는 1%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달랐던 단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격증은 면허일 뿐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사람뿐이라는 것. 이건 더 이상 중개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모든 기록을 읽어내려가는 시대, 검색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면허증 한 장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자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는 어느 쪽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면허는 문을 열어줄 뿐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건 결국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